참여 예수님. 네.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강연을 해봤는데 성당 안에서 강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성당에서 강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께서 여기 동문성당에 오셨나봐요. 저희 중앙성당에 다니시는데, 그리고 저한테 큰일 났다고, 지난번 신부님이 또 강연을 너무 잘하셨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얘기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소명을 실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앞에 한 15분 정도는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경제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교리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고요. 앞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은 종교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인과 넥슨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를 다녔고요. 지금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제 삶을 변화시켰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은 지금 보시는 이제 게시글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라 잘 안 보일 텐데요. 다음에 창업주였던 이재용 아저씨가 회사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의 검색 비즈니스 팀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를 전주나 경주쯤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상당히 일찍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네. 이왕이면 제주도로 가봅시다 라고 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실제 다음에 제주 이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짜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 댓글을 달았더니 이재용 대표가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제주도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주에 회사가 우리 같은 IT 기업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를 나눴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주도 공무원들을 만나서 서울에 있는 모 기업인데 제주에 회사를 옮겨본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이 이상한 듣보잡 회사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안내를 잘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저희 누님이 있는데, 저희 누님이 우금민 지사의 아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을 통해서 우금민 지사에게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주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음과 제주도가 만나서 회사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협의하게 됐고, 회사가 이전하기 시작됐습니다. 유수암리에 있는 조그마한 펜션을 개조해서 2004년도에 다음이 처음에 제주에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아마 인터넷이나 TV에서 IT 기업이 제주에 옮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주 공약이 뭐였냐면, 그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공공기업들을 지방에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네. 너무 크게 울린다고. 우셨는데요. 이제 민간 기업이 먼저 지방으로 간다고 하니 너무 기뻐서 유수암리 조그만 펜션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대표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다음이 제주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답은 참은 제주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미래 가치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주식을,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만 원인데 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왜일까요? 미래에는 그게 그 현재보다 더 높이 오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제적 위기, 관광객이 늘지 않는 상황들이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대표랑 저희는
제주가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다음에 본사가 지금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가 있는 사옥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IT 기업들이 있는 마을입니다. 보시면 제주도가 상당히 유사한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첨단 기업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남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인 니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외국에 가봤더니 훌륭한 기업들이 되게 자연적으로 좋은 공간에 가서 창의적인 근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제주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를 그런 IT 기업들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첨단과학기단지에 다음에 입주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쭉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저는 이제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로 옮겨갑니다. 넥슨이라는 회사를 제주로 옮겨봤다고 해서 2009년부터 넥슨의 지주회사는 NXC, 그 다음에 넥슨의 자회사들을 쭉 옮기는 작업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해서 서울 상암동에는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한 200억 정도를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민간재단 100억을 기부를 해서 한 400억 정도를 모아서 우리나라에 없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들을 했었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제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제주의 것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눈으로 들어온 게 로컬푸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날 가면 여러 맛있는 음식점들을 가는데요.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은 빕스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현재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소비하면 지역에 과연 얼마나 돈이 떨어질까요? 식자재를 전부 다 육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력들을 현장에서 뽑히긴 하지만 운영 인력만 뽑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 다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다시 서울로 가져가는 거죠. 아마 10,00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저기 했으면 한 3,000~4,000원 정도가 제주도에 떨어지고 나머지 돈은 제주도 밖으로 떠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주에 많은 로컬푸드를 먹지만 대부분 이제 원자재만을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제주우유를 하시면 메일우유가 비쌀까요? 제주우유가 비쌀까요? 네, 메일우유가 비쌉니다. 사람들은 제주가 청정환경이라고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막상 소비를 할 때는 제주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좀 폄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주적인 거에 조금 더 가치를 올려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용담 해안도래 닐모리동동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닐모리동동은 제주의 사투리죠.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뜻을 하는 닐모리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동. 그래서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닐모리동동이라고 쓰는데요. 설레는 제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걸 해결하는 키워드를 뽑아낸 후에 그거를 적용한 제주의 식재료를 이용한 퓨전 레스토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이수도 목장의 한라산 빙수를 이용한 빙수를 만들고요. 공간도 제주의 초가라든가 천정을 보시면 약간 무언가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주의 오름을 뒤엎은, 제주의 지형을 뒤엎은 형태의 공간을 가진 레스토랑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들은 불우한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문화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사회공헌형 카페를 제가 넥슨네스트에 만들 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또 프로젝트가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2015년도에 닐모리동동을 인수한 이후에 서미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서미다는 이제 한자로 빛날 섬 다를리 마늘다라고 쓰는데요. 빛나는 다름이 많다. 제주가 조금 더 다양하게 빛나는 것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고요.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유부단이라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이시톨 목장과의 인연입니다. 성이시톨 목장에 맥크리치 신부님께서, 임피제 신부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2대 이사장님이 마이크 신부님이 취입하셨는데요. 과거에는 목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일을 쓰시고 있었는데 이제 목장이 경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성인시설 목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너무나 많은 신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의 돼지 산업이 바로 저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주의 돼지 산업은 한 6천억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귤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그것이 바로 저 신부님이 외국에서 돼지를 가지고 오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축산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익숙한데요. 인공적으로 풀을 키워서 그 풀을 이제 걷어서 이제 소나 말이나 돼지를 키우는 근대적인 목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장이 이시돌 목장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자연 마을 목장 같은 자연 방목인 거죠. 자연적으로 나는 풀에다가 말이라든가 소를 키웠다라고 하면 인공적으로 본격적인 산업적인 형태의 목장의 최초는 이시돌 목장입니다. 근데 이 이시돌 목장이 이제 돼지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목장을 만들기도 했고,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짓기도 했고, 양로원을 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양한 좋은 활동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곳에 저런 퇴시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서 이곳 웨딩 촬영이 명소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기농 초지 위에 이제 왼쪽에는 이도알봉, 오른쪽에는 새별오름이랑 오름 사이에 나홀로 나무가 하나가 있어서 이건 이제 소니 알파 시리즈라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TV 촬영, 그 CF 촬영 장소가 되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시돌 목장에 오는데 이시돌 목장이 무엇을 생산하는 목장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시돌 목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양의 가장 품질이 좋은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입니다. 근데 유기농 우유가 엄청 비쌉니다. 보통 한 750ml 유기농 우유가 서울에서 생협이라고 하는 이제 친환경 매장에서 한 5,000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우리가 보통 매장에서 일반 우유가 한 1000ml짜리가 2,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에 비하면 한 3배 정도의 가격이죠. 근데 이제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고 계시긴 한데 그것들이 소비치를 다 못 찾으니까 목장의 경영이 좀 어렵다, 우유를 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목장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하셨고, 제가 목장에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5년 전에 제안을 드렸는데요. 목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2015년에 만든 서미다라는 회사와 함께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유부단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뜻은 넘칠로 부드러울 유, 아니부 끊을 땅,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서 끊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가 되게 부드럽다, 우유는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유를 향한 부단한 노력, 유기농 우유는 너무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의적 언어를 따서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시돌 목장 한가운데 있는 16평짜리 되게 조그마한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목장의 오브제를 이용한 인테리어를 하고요. 밖에는 우유팩 모양을 뜬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유에 대한 작업을 해가지고요. 2016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오픈한 지 한 4개월 정도 후에 10시에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밖에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쪽에서 이제 블라인드를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하루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1000개 정도 판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5시쯤에 문을 닫습니다. 7시간 영업하는 거거든요. 몇 분일까요? 420분입니다. 1000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는 건 30초에 한 분에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밀크티라고 하는 것도 한 500개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20초에 하나의 물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돌 목장에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서울의 친환경 매장에서 이시돌 목장 우유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우유를 소비하고 있고,
작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이익금들의 반 이상을 목장으로 다시 돌려드리는데 한 1억이 좀 넘는 돈을 아마 올해 목장에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저희가 중앙로에 교구청과 중앙성당 옆 근처에 있는 곳에 제주 올레와 함께 원도심에도 우유 구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쓰여지지 않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올레 기념품도 팔고 마을에 있는 상품들도 팔고 이시돌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와 밀크티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을 또 하나 열었습니다. 제 삶이 참 어찌 보면 잡다하죠. 신학생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공부는 종교학을 했고 직장은 인터넷 회사에 가서 제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획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제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봤고요. 레스토랑도 하고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을 쭉 관통하는 걸 보면 지금 쭉 얘기했듯이 제주의 미래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일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경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경제에서 보통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원은 희소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얼만큼을 생산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의 문제인데요. 기존의 경제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가장 이기적인 인간,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정의하다 보니까 경제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거고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삶과는 멀리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제라고 하는 건 그냥 세속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경제활동과 어떤 이익을 나누는 거에 참여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런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기본적 원리가 이기심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아주 효율적으로 굴러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비효율적인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분이 계신데 장애인분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장애인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의 전체적 흐름을 가격이라는 가지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맞느냐 안 맞느냐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나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해서 그것을 살 것이냐로 경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 인간의 경제활동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들에 최근에 많은 경제학과 경영학의 연구에서 나옵니다. 처음 현상들은 상당히 이상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런 거죠.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저 언제 어디서나 요즘은 저 뒤에도 시계가 있고 스마트폰에도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소비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잘 팔리는 물품. 지금 보시는 건 왼쪽에는 이케아라고 하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1,000원짜리 쇼핑 바구니입니다. 오른쪽은 발렌시아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200만 원짜리 가죽 명품 가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심지어 비닐백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닐백인데요. 65만 원입니다. 아니 물질적 필요를 위한 거라면 저 비닐백 재료도 똑같습니다. 일반 비닐입니다. 그런데 셀린느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65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인간은 정말 비이상적이구나. 너무 탐욕적인 거구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소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영적이고 좀 뭔가 거룩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 탐욕적인 인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들이 있습니다. 탐수슈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런 신발 혹시 이제 신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면 이태리 쇼핑몰에서 많이 거래됩니다. 저 회사의 신발은 되게 특이한 신발입니다. 왜 특이한 신발이냐면 저 회사는 신발을 소비자에서 팔기 위해서 만든 신발 회사가 아닙니다. 왜 신발 회사를 만들었냐면 저 창업자는 제3세계 아이들에게 신발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신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3세계에 여행을 갔더니 제3세계 아이들이 전부 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발을 공급해 줄까 생각해서 신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하나를 사주시면 제가 제3세계 아이들에게 신발을 하나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5,000원에 팔 수 있는 신발을 10,000원에 팔아가지고 그 5,000원, 내가 산 5,000원을 가지고 제3세에게 신발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5,000원짜리 신발을 10,000원에 바가지 씌우는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신발을 소비를 했고 제3세계에게 정말 많은 신발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이 하는 활동은 아닌데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제3세계 어린이를 구호하겠다는 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모자뜨기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돈을 주고 이 NGO한테서 털모자를 쓸 수 있는 키트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 모자를 만듭니다. 그 모자를 또 자기가 쓸 수 상관은 없어요. 선물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그 NGO에게 보내면, 구호기관에 보내면 그걸 다시 제3세계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자기의 벌이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 키트를 사서 열심히 자기가 노동을 해서 만든 거를 다시 제3세계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합니다. 네. 서울에 가면 한때 저기 너무나 인기여서 지하철을 타면 젊은 사람들이 저거를 남녀노소 상관없이 남자들도 이제 모자뜨기를 하는 경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러한 인간이 왜 저러한 활동들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의 가설, 합리적 경제의 인간의 가설은 정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게 인간의 경제활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을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10,000원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받은
주는 돈을 받으면 10,000원 중에 준 돈은 그 사람께 되고 남은 돈은 자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00원이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받겠습니다. 이러면 선생님은 2,000원 받고 저는 8,000원을 갖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1,000원을 드린다고 해도 선생님은 무조건 이익이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제가 9,000원이 생기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제안하시겠습니까? 혹시 한 1,000원 정도 제안해보겠다. 있으십니까? 한 5,000원 정도 제안해보겠다. 9,000원 정도 제안해보겠다. 네. 아무 제안도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신부님한테, 임무자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든 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받는 거를 거부하면 돈이 사라집니다. 제가 1,000원을 드릴게요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안 받게요 라고 하면 저도 9,000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실험을 했더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5,000원 정도를 제안을 합니다. 저도 이게 10,000원이라는 꽁돈이 생기니까 반 정도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냐면 1,000원, 2,000원을 제안하면 무조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현재 경제학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 상대방이 100원을 제안해서 100원을 받게끔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경영학입니다. 그죠? 딜을 잘해서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오고 상대가 가장 적은 거를 갖게 하더라도 만족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기존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배운 사람일수록 적은 돈을 제안하게끔 되는 것들이 결과적입니다. 아무튼 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할렐로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한 실험입니다. 오른쪽은 털롯을 가지고 있는 어미 원숭이 모양을 갖고 있고요. 왼쪽은 철사로 되어 있는 어미 원숭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는 젖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어린 원숭이를 집어넣으면 어린 원숭이가 어디로 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털로 되어 있는 인형에게 갈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 갈까요? 네, 먹을 게 있는 건 갈 거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기 원숭이는 털이 있는 원숭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만 슬쩍 가서 옆에 가서 먹고서는 다시 어미 품에 오듯이 달려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성애라고 하는 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단순히 나만의 물질적 이해를 가지고 생활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저 할리할로라고 하는 원숭이 실험을 한 학자의 제자인데요. 인간이 봤더니 좀 다른 것 같다.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무엇을 욕구하는가에 대한 실험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만들어낸 게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욕구라고 봤는데 욕구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살고 싶은. 네. 그러면 뭡니까? 일단은 먹어야겠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섹스라든가 성욕, 아주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욕구를 꿈꾸는데 그 다음에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조금 신변의 안전을 가지고 생명을 좀 오랜 시간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친구를 사귀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아실현,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매슬로의 욕구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동물적 단계의 욕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단계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욕구들을 충분히 결핍을 충족시킴으로써 발전해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욕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더 높은 단계의 욕구들이 미래의 욕구일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노동을 했을 때의 욕구와 지금의 청년들이 노동을 했을 때의 욕구가 다른 거죠. 예전에 국제시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과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고 전쟁터를 가기도 하더라도, 사우디를 가기로 하더라도, 직장에 가서 상사가 나를 정말 구박하고 목살게 굴더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노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보고, 예를 들면 회사에 가면 맨날 상사가 너를 맨날 꾸짖고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니라 그러면 당장 사표를 씁니다. 왜? 그들의 욕구는 그 욕구는 이미 충족됐거든요. 좀 더 다른 욕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자기를 실현해보고 싶고 주변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들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당연한 욕구들이 물질적으로만 충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1단계, 2단계, 한 3단계 정도의 욕구에 충족될 때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질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가, 경제가 무지히 많이 성장했는데 인간의 행복도는 계속 그 상태일 수밖에 없는 요소. 왜? 세상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은가? 그거는 우리의 욕구와 더 높은 단계와 더 고차원적인 욕구로 전환되지 못하고 기존의 물질적 욕구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맨 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조금 더 분석을 합니다. 자아실현 욕구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단순히 자아실현 욕구가 아닌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더 아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거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걸 더 넘어서 세상을 초월하여 무언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나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세상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가짐까지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활동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옷을 제일 처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몸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햇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공급이 경제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경제활동은 뭡니까? 자급자족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입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를 들면 공급해서 해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면 자기가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편하죠.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서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경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처음에 어떤 경쟁이 생기냐면 가격 경쟁을 합니다. 저 사람의 옷은 10,000원이에요. 저는 9,000원입니다. 8,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가장 무언가를 생산할 때는 원자재가 들어가고 자기의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덤핑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가격으로는 자기도 생존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품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저거는 1년밖에 못 입는 청바지인데 제 옷을 사시면 10년 동안 진짜 청바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10,000원인데 제 건 30,000원이에요. 근데 제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품질의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청바지가 더 이상 체온을 보존해 줄 수 없어서 새로운 청바지 사시는 분 보셨나요? 아닙니다. 스타일이 달라졌어. 이제는 이제 스키니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나팔바지야. 아니면 브랜드가 뭐니? 뭐 이렇게 우리 가방 뭐 명품 루비통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2,000만 원. 왜입니까? 매슬로우의 단계의 욕구 이론에 좀 더 높은 단계의 인정의 욕구, 자기의 패션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의 욕구들로 시장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신발을 내가 신을 신발도 아닌 것까지 내가 돈을 주면서 사는 신발의 행위를 하는 거는 뭐냐? 조금 더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누군가를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덕적 만족감을 갖고 있는 욕구에 기대는 거죠. 먹는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가장 처음 먹는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구호물품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뭡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가족들이 뭔가 즐거운 일을 나누는 일입니다. 아까 매슬로우의 높은 단계 욕구 이론에처럼 생존 욕구가 넘어가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우애를 나누고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거죠. 이시돌 목장에 제가 아이스크림 카페를 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첩첩산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고. 그것도 맥도날드 가면 1,000원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5,000원에 주는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누가 찾아와서 거기 가서 먹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아까 보셨듯이 줄을 서면서 먹습니다. 왜? 제주에 왔으면 이시돌 목장 가서 그걸 먹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서 나 이런 데 왔다 갔다 자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다른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와인 어차피 똑같은 뭐 한 12도, 13도 되는 술입니다만 어떤 거는 뭐 수천만 원을 오가합니다. 남과 다른 신비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이제 경영학자가 구분을 했습니다. 과거의 1단계 시장은 가장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걸로 기업들이 활동을 했다. 그럼 뭡니까? 낮은 단계의 생명의 욕구를, 물질적인 필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활동을 한 거죠. 이때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품질이 좋으냐를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그거를 가지고 경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장이 되면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심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활동으로 경제활동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TV 광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추운데 뭐 하는 거야? 응? 어여 들어와. 어이구. 에이그, 방이 왜 이래? 아유, 날씨도 더워라.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하는지 원. 글쎄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줘야겠어요. 보일러는 경동 보일러. 이 광고에서 우리 보일러가 품질이 좋습니다, 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나요? 아니죠. 그냥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이 보일러를 사면 해줄 수 있는 건 마음. 아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욕구들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기업들은 어떠한 걸 할 거냐? 이 학자는 미래에 있는 기업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경제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고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들을 소비시켜보는 것, 소비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보일러 회사가 최근에 하는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혹시 이거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나무도 심고요, 뭐 지구를 지키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북극에 있는 곰도 구해요. 아버지 뭐 하시니? 콘텐츠 만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보일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한, 지구를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일러를 만듭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광고로 대표적
이거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주장인데요. 인간이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마다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what은 뭐냐면 무엇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how, 어떻게입니다. 어떤 사람은 why, 왜, 그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위대한 리더들은 어디에다가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why, 그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에도 있는 게 디지털 카메라입니다만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디카입니다. 이거를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코닥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코닥은 뭐 하는 회사죠? 네,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이 디카를 만든 다음에 기뻐했을까요? 네. 아니죠. 그러면 왜냐하면 디카의 명가가 코닥이 돼야 되는데 코닥은 지금 회사가 이제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코닥에서 저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디카는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입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는 필름을 파는 회사인데 너가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를 만들었다니 회사를 망쳐먹으려고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경영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코닥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잘 저장시켜주는 것을 하는 회사였다 라고 생각했으면 디카의 발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나 좋아했을 거다. 왜? 그전에는 일일이 필름을 사야 사람의 추억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일이 돈을 주지 않고도 수많은 추억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what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why, 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의 아우어 크레도라고 하는 강령입니다. 아우어 크레도는 우리로의 말로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럽니다. 실제 사도신경이 아우어 크레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콘텐츠 렌즈도 만들고요. 존스 이제 베이비 로션도 만드는데 처음은 붕대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의 강령을 첫 번째 우리는 환자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네 번째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라고 1943년도에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판단을 저 강령에 의해서 판단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뭐 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회사를 운영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백 개의 회사와 지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뭘로 유명하냐면 예를 들면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서 리콜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한 회사가 존슨 앤 존슨입니다. 왜? 환자와 직원에 대한 책임들을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애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구호는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이 회사가 만든 광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소리가 아마 저쪽에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자막이 되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꾼 혁신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존 레논 가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대한 학자라든가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대한 선수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술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결시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다르게 생각해서 세상을 바꾸자 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구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를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그래서 애플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애플을 하면 뭔가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 같은 사람들이 애플이 상품이라고 하면 내일모레 시중에 다 팔려도 몇 달 며칠을 밤을 새서 그걸 제일 먼저 사고 싶은 얼리어답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다른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기업입니다. 플로베라고 하는 카페 아시나요? KBS 앞에 있다가 지금 이제 신제주에 SK 사옥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를 하는 카페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회사죠. 앞서 얘기했던 탐스 슈즈도 제3세기 아이들에게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넨제리스라고 제가 참고한 회사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영어는 녹으면 끝장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스크림 모양이 잘 보시면 지구본 모양입니다. 지구가 환경적으로 온난화돼서 지구가 녹아버릴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뭐하냐?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친환경 제품을 소비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캠페인을 하는 회사고요. 미국에서 친환경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부루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소망, 세상을 더 나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 제주도의 모습이죠. 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숙산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블록으로 겨우 이제 집을 만들어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4.3 이후에 중산간에 집들이 전부 다 초토화되어 있어서 주거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아는 성일시설 목장의 맥크리치 신부님, 임피체 신부님은 이런 건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셨죠. 저게 상당히 특이한 건물이라서 사람들은 저 건물이 아일랜드의 무슨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해 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면 꼭 필요한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철근입니다. 먼저 철근으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나무로 거푸집을 만들고 그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것이 굳으면 거푸집을 떼내면 지금 보시는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이 나옵니다. 근데 철근은 너무나 비싼 거죠.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철근이 없이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야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테시폰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나무 기둥을 돌을 매달으면 약간 휘어집니다. 그 두 개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거를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거적을 연결합니다. 그 거적에다가 콘크리트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간 휘어지죠. 이러한 타원형 구조와 이러한 타원형 구조가 철근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 멍석을 떼어냅니다. 나중에 이슬람 목장에 가서 테시폰에 보시면 들어가셔서 천정을 보십시오. 멍석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까지 없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이제까지 있었으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미션을 가진 사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문제를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까지 없던 창조적인 행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아이스크림이었을까요? 우유를 가장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공급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가장 투자를 적게 하지만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우유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게 찾은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인기를 끈 거는 전 우유팩 모자의 의자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거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야 되거든요. 저 의자는 왜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유기농 초지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서 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크게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의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초지 위에 의자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의자도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가장 해치지 않는 의자. 그러면 프레임으로 된 의자를 만들면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뒤에 초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의자를 만들자라고 한 게 저 의자입니다. 사람들은 저건 기발하네, 우유팩 모양의 의자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초지의 자연환경과 그것에 사람들에게 앉아서 쉴 곳을 공급하고 싶은 것들을 결합한 새로운 소명이 있었던 거죠. 앞서 얘기했던 모자뜨기 캠페인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거는 왜 이러느냐면 제3세계 아이들에게 사망률 1위를 조사해 봤더니 저체온증이었다. 아프리카 아이들도 그 열대지방도 외주산 파견자인데 사망률 1위가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을 막는 방법을 봤더니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모자를 씌워주면 저체온증이 예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3세계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모자를 생산해서 공급해 줄 거를 찾은 캠페인이 저 모자뜨기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새롭게 정리해요.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앞서 얘기했던 매슬로의 욕구에 의하면 단순히 물질적인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이루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그것으로서 세상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초월적 욕구까지도 우리는 경제 영역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가집니다. 더 나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면 그런 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문제를 봅니다. 그 문제를 기술적인 혁신과 생활 방식의 혁신과 사회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목장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목장에 한 10,000평이 있는데요. 이 10,000평에는 풀이 한 100마리의 소를 정도 키울 수 있는 마을 공동목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 보고 마음대로 쓰세요라면 어떻게 할까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는 10마리씩만 소를 키우면 되는데 더 많은 소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테니까. 그러면 20마리 키우고 30마리 키우면 저기에 적정한 사육 두수는 100마리인데 200마리가 와서 풀을 뜯으면 이 목초지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됩니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그 마을의 땅을 1000평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각자 알아서 키우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좋은 사람은 15마리 키우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7마리 키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5마리 키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7마리 키우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옆에 사람 땅을 사죠. 그러면 부익부 빈익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사유재산으로 나눠줬더니 생산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차별과 빈부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다양한 다른 방식의 경제활동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규율을 하는 겁니다. 야, 10마리씩만 키워. 10마리 더 키우면 벌금을 때리거나 잡아갈 수도 있어. 사회주의적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방식은 공동체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을의 목장을 유지했던 방식 아니면 바다를 유지했던 방식이죠. 해녀들이 바다를 유지할 때 자기만의 규율을 가지면서도 지속적으로 마을을 이용하면서도 각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다를 잘 관리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꿈꾸는 경제, 이게 바로 새로운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들은 기존의 경쟁 중심의 이익 중심의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돈이 안 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 서비스, 노인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획일화된 세계화에 대비해서 지역마다 정체성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도 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를 재생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기존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꼭 알아야 될 것,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손자라든가 아들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노동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노동의 많은 것들은 소명이라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성현은 자기가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지천명. 네, 그게 50의 지천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의 뜻을 아는 것들이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과거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를 이겨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들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에서 천직은 콜링입니다. 콜링. 신의 부르심. 우리가 무언가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페셔널에 따른 뭐냐면 프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패스, 고백하는 거예요. 신 앞에 나아가 내가 응답하는 거를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간추린 사회교리에 나온 겁니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떠한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인간의 아까 예를 설명해보면 인간의 일은 두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는 되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는 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시면 2, 3년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저럴 거예요. 아침만 되면 의사는 누구나 많이 가식하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는 게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싶죠. 단기간의 가치는 구체적인 걸로 판단하고 먼 것들은 수상적인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넘어가시다 보면 지금 먼 투명한 것으로 가까운 물질적인 거에 현혹되게 됩니다. 앞에 건물을 보시면 뒤에 건물보다 앞에 건물이 훨씬 낮은 것하고 건물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이뤄져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더 먼 곳에 있는 수상적인 소명의 가치들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되게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종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건 단지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물질적인 무언가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신비를 깨닫고 그 소명을 깨닫는 인식할 때 우리는 당장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더 나은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가,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뭡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일 잘하면 돈 줘줄게 라고 하면 당연히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단순 노동의 업무에서는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창의적인 업무가 들어가도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일의 창의성을 방해한다. 그런데 무엇이 인간에게 더 높은 생산성을 주느냐? 세 가지입니다. 자주성, 자기가 주도적으로, 숙달, 무언가 성취하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 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더 높은 단계의 물질적 욕구를 사람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도 그러합니다. 조직도 더 높은 단계의 조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트라이벌 리더십이라고 해서 책에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이 조직을 이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나는 위대하고 너는 위대하지 않아라고 하는 조직보다 우리의 인류의 삶을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조직이 훨씬 더 훌륭한 성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시스템들이 좀 더 바뀌는데요. 과거의 경제는 개인이었는데요. 미래의 경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자율적인 주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이제 인간은 조금 더 자아 실현을 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쟁을 통해서 그 방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협력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가치였고요. 내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물질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를 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로 만들어내는 경제를 가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막 이제 심리학 얘기들도 하고 경영학 얘기들을 하고요. 정말 좀 성당 안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인데요.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는 말 겉도입니다.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는 이미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압니다. 그죠? 세상의 최초의 노동자는 하느님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모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를 하냐면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찾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가르침을 아주 2000년 전에 이미 주셨는데 이제 경영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제야 그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우리 인간도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탤런트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우리한테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찾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인 세상인 것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탤런트와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된 일치된 세상을 만드는 거를 그게 앞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더 큰 공동체를 기여하게 만드는 경제인 거죠.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교회 외전이라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을 가봤더니 똑같더라. 집도 똑같고 먹을 것도 똑같더라. 근데 뭐가 다르냐? 저를 전부 다 먹을 거를 위해 젓가락을 줬더라. 근데 젓가락이 좀 긴 젓가락을 줬더라.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 젓가락으로 자기 걸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남이 먹으려고 하는 건 배 아프죠. 그러니까 남이 먹는 걸 빼앗고 싶으니까 먹지는 못하고 남의 것만 빼앗는 게 되니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지옥이 되더라.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서로 떠먹여주니 천국이 되더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경제에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독서에 보니까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 성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죠.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단순히 빵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기여해서 더 큰 하나가 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항상 미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회 전통에는 그거를 실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 스페인에 만든 1940년대에 만드셨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1년에 한 20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의 한 반 정도 되는 회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잘 아는 성일시도 목장은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들을 했죠. 한때 양을 많이 키우신 거 아시고 있습니까? 왜 양을 키우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그 신자 여학생이 부산의 공장을 갔는데 주검이 돼요. 산업재해가 거죠. 제주의 아이들이 제주에서 일자리를 가지면 굳이 외국 타가지에 가서 어렵게 고생해서 그렇게 주검이 되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젊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더니 양을 키우고 그걸로 털실을 만들고 그걸로 스웨터를 짜면 일자리를 만들겠다 생각해서 한때 1,400명, 지금도 제주도에 1,4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1,400명을 고용하는 목장을 만드셨던 거죠. 이거는 임실치즈의 지정환 신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임실치즈도 신부님이, 벨기에 신부님이 만든. 이거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성신당입니다. 이름이 성신당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신자분이 만든. 사람들에게 매월 몇천만 원의 빵을 공급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빵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1억이 넘는 연봉을 만드는 이제 파티샤라고 하는데요. 제빵사들을 키우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끼아라 루빅, 포콜라레 운동을 하는 이탈리아의 끼아라 루빅, 젠 이런 활동을 했던 이곳에서 만드는 이오시라고 하는 공유연재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경제활동으로 표현해서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을 만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회교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교리에는 7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연대성과 보조성과 공동선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재화는 보편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참여와 책임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됨으로써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얘기는 인간의 경제 활동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노동입니다.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제활동도 충만한 자기완성과 자아실현을 나아가게끔, 그래서 더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이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공동체의 연대성을 확정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좀 어려운데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을 통제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를 더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공동체 원리가 경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재화의 보편적 사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용이라고 하는 건 재화란 단순히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행복과 자기 완성을 위해 쓰여질 때 재화의 서비스는 있는 거고요. 그걸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화를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에 비하면 경제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 인간이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장 생존의 기본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 욕구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과 참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그냥 좋구나라고 인지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일일이 참여하고 책임을 주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 과정인 첫 번째 생산. 내가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나의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서 기여하고 내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생산과 노동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나눌 때 부동산이라든가 자본의 이익은 인간의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에 의한 분배인 노동에 대한 소득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높은 이자 아니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항상 교회는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하나를 소비할 때 나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고 성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 윤리적 소비가 미치는 영향과 결과까지를 생각해서 소비를 함으로써 나의 소비를 하는 것이고 그 소비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나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거라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저희 어머님이 지난 시간에 신부님 너무 강의를 잘하셨다고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 강의 못해가지고 쪽팔릴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어제 솔직히 밤을 샜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